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셀프 소송 가이드. 혼자 소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네 번째 영상에서는 그 소송 전에 주고받기도 하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 우편이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내용 증명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 증명 우편이 뭔지 정확한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등기 우편을 보낼 때 그 내용을 우체국도 보관하여 나중에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해당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요즘에는 편지를 보통 많이 안 보내지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쓴 편지를 상대방에게 나가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쓴 편지를 이 우체국에 주면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상대방한테 전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는 결국 나도 없고 우체국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가 없고 이 상대방한테만 가지고 있도록 되는 게 이 편지입니다. 편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를 다시 찾으려면 이 상대방이 줘야 이 편지를 내가 쓴 편지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용 증명은 일단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나도 하나 가지고 있고 우체국도 하나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한 부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체국이라는 이 공적인 기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내가 발신인이 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등기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을 바로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한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우편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 우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통상 우편은 그냥 우체국에서 받아서 그냥 보내면 끝인데 등기 우편은 좀 요금도 좀 비싸고 그 이유가 우체국이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 번호가 있죠. 등기 번호, 우편 등기 번호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우편을 보내고 결제하면 영수증이 나오고 거기에 등기 번호가 찍혀 나오죠. 그러기도 하고 요즘에는 모바일 카톡이나 이런 데로 이제 그 모바일 영수증을 받으면 거기에 등기 번호가 찍혀 있고 그거를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 터치만 하시면 바로 내가 보낸 등기 우편 현재 뭐 발송 준비다, 어디 우체국에 접수됐다, 아니면 도달됐다, 도달 안 됐다 이런 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기 우편이라고 하는데 내용 증명 우편을 당연히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뭐 알아봤고요. 자, 내용 증명 우편은 과연 어떨 때 보내는 것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에 관한 분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해지권 해지권을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그런 상대방 이제 그 A가 B에게 해지권 다시 글씨를 잘 쓰겠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했다 칩시다. 뭐 해지권 행사한다는 건 결국 의사표시를 하는 거겠죠? 말로 하든 뭐 전화를 하든 뭐 우편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해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권을 행사해야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행사 안 하면 계약 관계는 이쪽이다. 해지권이 있어도 행사를 안 하면 계약은 유지되는 겁니다. 자, 해지권이 있다고 해서 해지권을 행사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지권을 가진 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할 때 나중에 B에게 나는 해지권 행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B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것이 뭐 인지상정 맞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가 네가 언제 해지권 했냐 이렇게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너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이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 자체, 그러니까 해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해지 후에 나중에 청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분쟁도 산더미인데 해지권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자체만으로도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특정 내용, 해지권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특정 내용을 특정 권한을 행사할 때 이럴 때 내용증명 우편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제 나한테 얼마의 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위자료, 뭐 치료비, 그 다음에 후유증, 그 다음에 내가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이실비, 그렇죠? 이런 손해배상 청구할 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행의 최고. 이행의 최고라는 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제 돈 줘라. 나한테 빌려가 돈 줘라. 매매대금, 그 다음에 물품대금, 용역대금 줘라. 이거를 그냥 최고라고 합니다. 퇴거 청구.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사무실에서 내 건물에서 나가라. 이런 퇴거 청구를 할 때.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 자, 채권자가 채무자.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채권 양수인이 있다고 칩시다. 양수인이 있고, 이 채권을 양도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를 했어요. 채권 양도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채무자인데 내가 돈을 빚진 채무자인데 나한테 채권을 행사할 채권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죠. 정말로 마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집 그냥 몇십 년 알고 지낸 친구 사이가 채권자면 그나마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어디 동네가 아니라 깡패, 양아치 뭐 이런 사람들이 채권자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 줄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채권자가 누군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하였을 때 이 채권 양도 통지를 채무자에게 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그래서 이거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 통지를 받았을 때 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이제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채권자다. 양수받았다. 그리고 대신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전까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대항 사유로 이 양수인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이런 채권 양도의 통지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을 쓰는 거고 어쨌든 뭐 이런 이행의 처분다 뭐 내용 증명이 어떨 때 쓰는 거다 이런 내용들은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그냥 법률적 의사의 통지 뭐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회사와 회사 간에 아니면 거래처 간에 이럴 때는 어떤 통지를 할 때 내용 증명 우편에는 그냥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거는 내용 증명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없어요. 내용 증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에서 그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할 때는 내용 증명 우편이 가장 좋다. 나중에 분쟁 방지 차원에서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증명은 과연 꼭 보내야 되냐? 그러지 않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증명은 꼭 보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꼭 답변을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답변 의무가 있느냐? 간혹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답변 의무,
상담을 하다 보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답변 의무는 없어요. 근데 물론 보낼 때 이 내용 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일단 내용 증명이 좀 세게 쓰거든요. 세게 써요. 내용 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내용 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아니면 뭐 3일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안에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하거나 답장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사항을 씁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좀 약간 완결성 있게 쓰는데, 그래도 상대방은 무시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저희 같은 좀 아는 변호사나 내용 증명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도 무시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 어떤 답변 의무나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보내긴 하는데 이런 답변 의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 운영을 하시다 보면 종종 받으시는 게 아마 뭐 어떤 프로그램 파일, 한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 정품을 써야 되는데 니네 정품을 안 쓰고 왜 이제 그 한적판 이런 거 써가지고 우리 회사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보내죠. 보내고 나서 막 엄청 세게 보내죠. 뭐 니네 이렇게 되고 뭐 며칠 안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그 허세의 가능성이 허세고 답변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그 법무법인에 전화하거나 하면은, 왜냐면 그 회사가 그쪽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적판을 쓰면 물론 이제 정품 써야 되겠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좀 쫄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썼으니까 쫄아서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쫄아가지고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합의금 돈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 증명은 내용을 우편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냥 편지일 뿐. 우리가 편지에 꼭 답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편지일 뿐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송까지 거의 갑니다. 근데 물론 내용 증명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이 너무 명확하거나 우리가 이게 이렇게 뻔하다 이런 경우에 내용 증명 자체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퇴거 청구를 내용 증명을 했는데 내용 증명만으로 소송 전에 내용 증명만으로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그 다음에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는지 보면,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법적인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분쟁이 있었다는 건데, 자, 소송 전에 그럼 일단은 한번 내용 증명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또 어떤 그 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 전에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이 정도로 이런 나의 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시했다. 상대방의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 내용 증명 한번 보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꼭 보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보내면 좋은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고 스스로 답장을 보내면서 법적으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백이라는 건 뭐 형사재판에만 자백이 있는 게 아니라 민사재판에도 자백이 있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뭔가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의무를 인정을 하는 것. 자기의 의무를 인정. 내가 이런 의무가 있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켜서 어떤 용역비를 줘야 된다. 네 물건을 샀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내용 증명이 있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되고, 명확한 증거가 되죠. 증거가 되니 소송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일단 보내시는 게 좋다. 다음, 자, 내용 증명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거나
대항 요건인 경우에는 내용증을 보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행의 최고. 이행의 최고라는 게 이제 돈 달라. 네 채무 갚아라.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사대금. 공사 3년. 용역비. 상사채무, 상사채권, 상사 5년. 뭐 1년짜리도 있고. 이런 소멸시효 기간은 다 다릅니다. 3년이면 되게 짧아요. 그 다음에 5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불법행위. 행위, 손배. 손배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3년 시간 금방 갑니다. 저도 소멸시효 항변을 해가지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해서 돈을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3년, 5년 금방 갑니다. 1년도 있고. 그래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채권이 3년 좀 돼간다 그러면은 이행의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의 최고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전화로 돈 달라, 뭐 문자로 달라, 이거는 입증이 나중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증의 우편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시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까지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안에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해야 계약이 한 번 더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화로 했다고 해서 의뢰인분들은 전화로 해서 뭐 녹음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또 문자를 보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좋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고, 아까 말씀드린 채권양도 대항 요건으로서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 이 관련된 민법 조문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 조문 450조 채권 양도. 이게 이제 채권 양도 관한 규정인데, 자 1항 비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먼저 볼게요. 1항 지명 채권이라는 건, 자 지명, 이름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A가 B, 이 한 사람 비명채권. 채권자가 A고 채무자가 B다. 이름이 특정된 사람이죠. 뭐 다수가 아니라 무기명은 이름이 안 적혀 있으니까 무기명 채권을 가진 사람 누구나 이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여금 채권 이런 것들은 지명 채권이고 A가 B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뭐 C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B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게 안 되는 거를 바로 지명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지명채권도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한테 양도할 수가 있죠. 어쨌든 채권도 재산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에 대한 채권자가 누군지가 이 채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A가 C한테 채권 양도를 했을 때 이 채무자한테 양도인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B한테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거 C한테 양도해서, 우리 친구들 사이 많이 하잖아요. 양도했으니까 C한테 줘.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된다. 양도를 통지하거나 아니면 통지를 안 했는데 어쨌든 우연히 B가 알게 됐어요. A가 C한테 양도한 거를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사정으로 어쨌든 B가 오케이 내가 C한테 줄게. 이게 승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B가 나는 C한테 네가 채권 양도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C한테 줄 돈, 돈 줄 의무가 없다. 너한테만 줄 거다. 이렇게 이것도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고, 채권 자체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양도 사실 자체로 B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무상 A가 B한테 통지를, 내가 채권 양도했어, 통지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A가 채무자한테 위임할, 양수인한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쓰면 A라는 사람 멀쩡한 이제 일반 사람이었고, A가 사채업자였고, C가 이제 사채업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면 더 심하겠죠? 근데 A는 그냥 나가고, C가 너가 A가 원래는 너한테 채권양도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내가 그것도 양도받았어. 위임받았어. 그래서 이 C가 양수인이 B한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예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A든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둘 다 채무자한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내용증명우편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있죠. 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채권양도 통지하면 채무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 말고 다른 제3자 그 사람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됐어요. 근데 뭐 이제 이 조문이 있지만 결국은 그 채권양도 통지 이런 것들은 거의 실무상 100% 내용증명 우편을 해요. 내용증명 우편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을 꼭 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한번 봤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은 나랑 발신인이랑 수취인이랑 그다음 우체국 3명이서 발신인이 수취인한테 이런 내용의 등기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법정이든 뭐 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내가 얘한테 이걸 보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까지 다 입증이 가능하다. 이게 내용증명 우편이고 언제 보내는 거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게 심사 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을 지금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편지 뭐 누구, 뭐 내용 쓰고, 뭐 이렇게 날짜 쓰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막상 본인이 쓰시려고 하면 헷갈려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내용증명 쓰고 이제 이름. 자, 발신인. 자,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발신인 이름 주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답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도 들어가면 좋아요. 연락처. 근데 필수는 아니다. 왜냐면 편지니까 연락처는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요즘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신인의 이름과 연락처 세모를 할게요. 이름, 주소. 이건 필수. 수신인의 연락처도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내용 들어가고. 자, 이렇게 이쪽에서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짜 들어가고. 작성자는 발송인이겠죠. 작성자.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작성자 이름 쓰고 도장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장의 의미에 대해서 문서는 이 명의인이라는 게 있죠. 문서의 명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인 문서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문서는 뭐 종이에 글씨가 써 있는 것들 문서로 이제 알고들 많이 계신데 이 법률적으로 보면은 우리 변호사 뭐 이쪽 법률적으로 보면은 문서에 이제 지장, 뭐 사인, 도장, 날인이라고 하죠. 날인, 뭐 지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완벽한 문서입니다. 문서. 이게 있어야 명의인 확인이 가능하죠. 명의인 확인이 가능하고 명의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문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 어떤 내용의 문서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그 문서에 적힌 의사표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누군가는 그 책임 소재는 바로 그 명의인에 있는 거예요. 명의인. 그래서 그 명의인을 확인하는 것은 사인, 도장, 지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들 소송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서류를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다 보통 도장이 찍혀 있거나 사인이 있거나 이런 것들 주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아무 날인이나 이런 것도 없이 없는 그냥 A4 용지에 뭐 글씨나 표가 있는 것들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법원에 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증거다 내면 상대방은 부인합니다. 뭐 도장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럼 판사님도 아니 뭐 이게 출처 불분명하고 누가 쓴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를 쓸 수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 중요 문서 이런 것들에는 반드시 또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일단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용 요편을 좀 보겠습니다. 보고 또 중요한 건 세부 출력을 해서 가셔야 돼요. 이제 보통 처음 가시면 그냥 하나 아니면 두 장 이렇게 두부 출력해서 가시는데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은 본인 보관, 한 분은 우체국 보관, 한 분은 상대방한테 발송할 거. 세부 똑같은 거 아예 100% 같은 동일한 우편물 3개를 100% 동일한 우편물 3개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용 증명을 써야 되겠죠? 쓰는 거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샘플이 있으니까. 자, 내용 증명 이렇게 돼 있죠? 내용 증명. 발신인.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 발신 의뢰인 있죠? 발신 의뢰인을 대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수신인에게 보내는 건데 이제 변호사가 대신 보내줬으면 좋겠다. 변호사 명의로 대신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발신인이 됐고 수신인이 이제 상대방이죠. 이렇게 기재를 했고 대신에 발신 의뢰인이 이 사람이다. 이쪽 회사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경우는 이게 없는 거죠. 그냥 발신인과 수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죠. 발신인 김태호 변호사 저는 의뢰인 누구 대리인으로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이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목은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제목 없이 그냥 나가는 것보다도 이 내용 증명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써주시는 게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일단은 글을 쓰는데 좀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자, 이건 뭐냐면 상표권을 침해한 겁니다. 자, 제목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에 관한 것. 자, 1번 G사에 건설을 기한다. 이제 내용 증명 싸우려고 싸움 슬슬 시동 걸려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건데 너네 건설을 기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상투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뭐 외국이나 이런 데 봐도 미스터 누구 잘 지내냐 아니 뭐 국회에서도 한참 싸우고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하나도 존경 안 하는데 이런 얘기 하죠. 그냥 그런 내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고 이제 사용권을 이제 부여받았다. 근데 상표법은 누구든지 상표권 침해하면 안 되는데 너는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어. 근데 상표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너한테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중단하고 만약에 중단을 안 할 거면 하면 너네한테 민형사 모든 것들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만한 사건의 해결을 바란다. 이런 취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날짜. 날짜를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문서에서 날짜가 들어가야 좀 특정이 되는 거죠. 이 날짜가 없으면 이게 언제 쓴 건지 이 사건과 관련된 건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의자 있고 이제 명의자 제가 발신인이니까 제 이름 썼고 도장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서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책임이 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 증명 가지고 책임질 일은 없는데 어쨌든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만약에 도장이 없다 그러면 이 문서를 누가 썼는지 여기 물론 김태호 변호사라고 있지만 이거 제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허위로 썼을 수도 있잖아요. 도장이 없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런 일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근데 도장이 있으니까 이거는 김태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죠. 물론 이 도장까지 위조라면 그건 이제 사무소 위조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수취인 누구 귀족 우리가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 낼 때 뭐 중앙지방법원 귀족 쓰죠. 누구한테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대리해서 보낸 거고요. 내용 증명
발신인, 발신의뢰인, 수신인. 이 순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수신인 위에 와도 되고 발신인이 밑에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또 대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거는 이제 나가라. 퇴거 청구했어요. 퇴거 청구. 제목 그냥 안 들어갔고요. 자, 보증금을 얼마 정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그 70만 원 납부하는 거 있었다. 그거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세를 미납했고 관리비까지 총 35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근데 민법이나 임대차 계약, 이 임대차 계약에 당연히 그런 내용 있죠? 뭐 얼마 이상, 2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 해지한다. 민법에도 이런 게 있고. 자, 이기 차임 연체에게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너는 지금 미납한 차임이 총 16개월이야. 그래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이나 문자로 돈 달라, 월세 밀린 거 달라 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어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아까 봐서 그랬죠? 해지한다. 자, 2기 차임 연체가 되면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냥 해지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2기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해지가 되려면 해지권을 행사해야 돼요. 해지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해지권이라는 내용에 담긴 내용 중의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이 해지권이 행사가 됐고 그때 이후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 중의 우편으로 즉시 해지할 거죠. 해지한다. 그 다음에 밀린 월세 차임 지급해라. 만약에 돈 안 주면 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부당이득, 소송비용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뭐 내용증명, 일단 내용증명 들어갔고 발신인, 수신인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다음과 같이 보낸다. 다음 쓰고 뭐 1번 뭐 너랑 나랑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 근데 임대차 계약 월세를 안 냈는데 그게 얼마고 총 몇 달치야. 근데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민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따라서 너랑 나랑 임대차 계약은 해지권이 나한테 발생했으니까 나는 그 해지권을 행사한다. 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서 행사한다. 그리고 미납된 월세 차임하고 부당이득 반환해라. 만약에 안 주면 민사적인, 이 형사 조치는 별로 이렇게 월세 안 냈다고 해서 형사 조치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다 할 거야. 점유이전금 가처분.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중에 너한테 소송 비용 청구 다 할 거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해서 마찬가지로 날짜 쓰고 누구 쓰고 발신일 쓰고 꼭 도장 찍으시고 누구 귀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여금 청구하는 거죠. 대여금. 자, 내용 증명. 발신인, 자, 발신인 누구, 수신인 누구. 자, 이거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안 갚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바로 민사소송이나 뭐 형사고소나 대응 사기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은행께서 이제 이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길 원하는 거죠. 뭐 오래 알았던 지인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너의 건설을 기원하겠다. 잘 살고 있냐? 너는 2022년 10월 31일 날 나는 너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11월 30일까지 반드시 갚기로 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거를 보증한다고 해서 내가 자기가 살고 있는 빌라의 전세 계약서,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상가의 어떤 임대차 계약서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근데 2022년 12월 26일 현재 최근이죠.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네가 말한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를 가보니까 공실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려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되면 민사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고 형사적으로 사기죄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내용증명 받과 동시에 22년 1월 30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고소 할 거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2년 12월 26일 발신의뢰인 쓰고 도장 찍었고 이름
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내용 증명을 직접 쓰실 때 뭐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고, 꼭 형식에 맞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있어 보이려면 형식에 맞게 쓰시는 게 좋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뭐 내용 증명 우편을 이제 부담 없이 꼭 내가 너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는 맞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날짜, 이름, 투자 이 정도 쓰시면 충분히 스스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